떠나는 7번 국도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두 분 그 얘기 들으셨어요? 뭐로요? 뭔 얘기를? 예, 무슨 얘기를? 그 두 분이 지금 눈을 동그랗게 뜨고 궁금해하시는데 예. 어떤 걸 궁금해하시는지 제가 지금 아니, 뭔가 좀 기대가 찬 것 같습니다. 뭘 아냐고 하니 제가 지금 살짝 예, 궁금한 것 그렇죠. 같기도 하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두 분께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하실까요? 예. 저 잠깐만 가까이 와보세요. 이건 절대 두 분 외에는 다른 분들한테 말씀하시면 안 또 됩니다. 우리가 또 입이 무거워요. 예. 제가 지금 무슨 카드라 통신 얘기하실 줄 알았죠. 그게 아니에요. 나는 막 그 그런 바로 이렇게 짜릿한 건 궁금해하시는 분들, 뭔가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때문에 요즘 문제입니다. 인터넷에 뭐가 뜨고 이러면은 그거 클릭해 보시고 그러잖아요. 예. 당연하지. 큰일 납니다. 그거 해킹 당합니다. 해킹. 해킹이래요? 예, 해킹 HACKING. 그런 거는- 해킹 당하는 순간 이게 내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에 모든 것이 다 들통이 나게 되고. 그게 금전적인 협박도 받게 되고 또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들에서 이루어졌던 대화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것이 다 노출되기도 하고 큰일을 겪게 됩니다. 아니, 나는 뭔가 이렇게 은큼시렵고 재미난 얘기인 줄 알고 예. 그래서 귀담아 들으려고 딱 했더니 뭐 그랬어. 안 됩니다. 그런데 한번 노출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도 사실 같은 생각을 하긴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속담 중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 예. 이런 호기심 때문에 누군가는 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그런 호기심, 바로 그 점 때문에 인터넷에 이런 글들, 또 스마트폰이나 SNS를 통해서 뭐 연예인 누구누구 이렇다더라, 또는 뭐 알고 보니 이렇다, 뭐 이런 자극적인 제목 클릭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딱 뜨면 사실 알고 싶어. 근데 딱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3초만 참으세요. 3초 동안 숨을 고르시면서 고르시면. 호흡을 가다듬으시면서 이건 스팸일 거야. 이렇게 3초만 참으시면 하나, 다 해결이 됩니다. 셋. 해결되셨습니다. 예. 아니, 그래도 사람의 심리가 뭐 재밌는 게 없나 하고 관심이 더 가는데 또 뭐 없어요? 그럴 때 바로 필요한 게 바로 이 시간입니다. 7번 국도. 그렇죠. 아하. 7번 국도. 네. 해킹 없고 건전하고 또 솔직하고 거기다가 이제 알짜배기 정보들만 모아 놓은 7번 국도. 안 보면 후회해요. 자, 알찬 내용과 함께 두 분을 보는 재미까지 가득한 7번 국도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곳곳의 소식들 알차게 준비했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첫 소식, 우리 모두가 참 안타깝게 지켜봤던 소식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 동해시에 있는 한 펜션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여행을 온 일가족 친지분들이 모두 숨지거나 다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 아휴, 참 이거를 우타하면 좋겠어.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뉴스를 통해 보면서 아유,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니요. 아니, 우토 이게 처음도 아니고 매년 이런 일이 이래 일어나니 참 안타깝고 예. 가슴이 아파요. 네, 맞습니다. 사실 관리 감독만 제대로 됐더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그런 사고였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그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현장 상황은 어떤지, 도대체 왜 이번 사고가 발생했는지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죠.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왔던 설 명절.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또 한 번의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동해시에 위치한 한 펜션의 가스 폭발 사고 현장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총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걸까요? 지난 1월 25일 저녁 동해 한 펜션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무려 9명의 사상자를 낳은 참사, 가스 폭발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들어오면서 저한테 불났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봤죠. 나가니까 이제 불이 이미 창가 쪽으로 이렇게 붉게. 근데 희한한 게 왜 가스가 버너가 거의 폭발을 하면은 한 번 정도 그래갖고 할 텐데 두 번씩이나 그렇게 울렸나 그래갖고 근데 상가 사람들도 이해하지 뭐. 집에 있다가 전화를 하려니 전화 통화가 안 돼가지고 여기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 이쪽으로 내려왔거든. 인근 주민들이 모두 달려나올 정도로 큰 폭발음에 이어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사고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조사 중이고요. 약 두 차례에 걸친 폭발음이 발생했다고 해서 당시 펜션에는 연휴를 맞아 여행을 떠나온 일가족이 묵고 있었는데요.
사고는 단란했던 가족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아갔습니다. 폭발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소방서에 의해 불길은 20여 분 만에 진화가 됐지만 폭발의 여파로 투숙객 7명과 행인 2명, 총 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우애가 좋았던 4자매와 남편 등 일가족이 참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의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요? 현재 국과수의 정밀 감식과 함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스가 누출된 경위와 폭발의 연관성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LP 가스통과 가스레인지를 연결하는 중간 밸브입니다. 마금 장치 없이 밸브가 그대로 외부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 사고 원인은 가스 폭발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LPG 가스가 누출돼서 폭발이 된 건지 일회용 부탄가스가 누출돼서 폭발이 된 건지 그거는 정확한 감식 결과가 나와봐야 합니다. 지금. 현장 가보셨을 때 네. 그 안에 일회용 부탄가스랑 버너를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1차적인 사고가 원인은 뭔지를 모릅니다. 아직. 그러면 실내 LPG 가스 배관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그런 배관은 있습니다. 배관이 있는데 네, 다 수거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배관이 채워서 가스가 나온 건지 아니면 밸브에서 나온 건지 그걸 아직 모르거든요. 다 수거는 했습니다. 그 국가수에서 정밀 감식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일가족이 몰살을 당했는데 옆방 옆에 있는 분들은 다 빠져나왔는데 왜 우리 가족들만 못 빠져나왔는지. 언론에 불판 고기를 구워 먹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는데 그럼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 언론에 왜 그런 기사가 보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두고 추측성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가스 누출이나 폭발로 인한 인명사고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불과 1년 전 강릉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죠. 왜 같은 사고가 매년 되풀이되고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걸까요? 저희는 뭐 다 하고 하는 줄 알죠. 저 왜냐하면 저 간판도 내걸고 펜션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곳은 펜션으로 올라가는 입구 부분입니다. 현재 화재 원인에 대해서 정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곳이 숙박업소로 등록돼 있지 않은 무허가 펜션이라는 점. 펜션으로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소방 안전 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펜션 주인은 버젓이 간판을 걸고 예약 사이트까지 운영하고 있었죠. 펜션일 때는 처음에는 밑에만 횟집이었었거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위에가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위에다가 이제 그 증축을 한 거야, 말하자면. 이제 펜션으로. 그 카페도 원래는 그 2층에 다 있었거든.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왔잖아. 무허가 펜션에 대해 동해시청의 입장은 어떨까요? 소방서가 그 시설을 점검할 때도 그 이제 그 용도 외의 사용이라는 거는 인지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주가 허락하지 않아서 그 시설 내부 점검을 하지 못했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그동안 실시해 온 그런 점검이나 조사보다 더 강력하게 숙박업으로 운영하는 시설에서 인터넷 점검이나 이런 걸 좀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제도를 무시한 채 무려 10년 동안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었던 펜션. 그 결과는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으로 이어졌습니다. 확인을 했지만 뭐 저희들이 이제 이 어떤 조사의 권한의 어떤 한계 범위에서 사실 숙박시설로 영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영업을 아마 간혹 하고 있는 업소들도 있고 사실 우리가 영업을 했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저희들이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권한 자체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공부를 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난해 동해시의 자체 조사에서 불법이 적발된 업소들도 상당수가 별다른 개선 조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시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데 민박이나 펜션 간판을 붙여놓은 24개 업소를 중심으로
2차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참사에 대해서 이곳 지역 주민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사하는 입장으로서 참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영동 지역에 일을 하면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조금 아직까지도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너무 자기 이익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고가 어쨌든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게 좀 막아지려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관리지 뭐 무조건. 또 소방 여기도 횟집도 얼마나 강화가 됐는지 뭐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라 또 해라. 그래가지고 자꾸 그게 강화가 돼야 돼. 네, 그럼 강화가 돼가지고 뭐 누구에 따라 뭐 개선할 건 개선하고. 숙박업소에 대한 허술한 관리와 단속의 허점이 이번 사고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동해시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무허가 펜션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책임감 있는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어쩌면 이번 사고는 충분히 피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의 계기로 삼아 보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봅니다. 네, 영상으로도 확인하셨겠습니다마는 건물 창문이 다 깨지고 주변부가 다 검게 그을렸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고 당시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상상이 가시죠. 그리고 실제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는데 사고 당시에 이 폭발음이 워낙 컸기 때문에 주변 분들이 굉장히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현재 조사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게 예고된 인재였다라는 차원이 가장 가슴 아프게 우리가 와닿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불과 2018년 12월이었잖아요. 그때 강릉에서 또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던 상황이라서 이번 사고가 더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아유, 그러니요. 명절이라 하면 가족들이 모처럼 얼굴도 맞대고 맛은 음식도 농가 먹고 또 지난 얘기도 지그리고 이래 보내야 되는 예. 짓에서 이런 일을 겪으니 유족들 가슴이 어떻겠어.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꼼꼼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적발됐을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의 또 생명과 직결되는 그렇죠. 문제잖아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라봅니다. 오늘 이 7번 국도가 경자년 설을 보낸 이후에 처음 여러분을 모시는 7번 국도입니다. 두 분도 설 명절 잘 보내셨겠죠? 아니, 갑자기 막 생각나니까 속상한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부모님은 괜찮았거든요. 예. 근데 오랜만에 만나본 이제 친척분들, 저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일은 할 만하니? 적금은 잘 붙고 있니? 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장가 언제 갈 거니? 장가 가서 애는 몇 명 낳을 거니? 이 느낌이 약간 운전면허도 안 땄는데 막 차부터 사라는 그런 느낌. 무슨 차 살 거니? 예, 그러니까요. 제가 타깃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아니 지금 그거를 스트레스라고 지금 여서 지그리우? 예. 아유, 우리 주부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 내가 좀 어떻소? 주름이 좀 팍 는 것 같지 않아? 아, 그렇습니까? 안 아니, 그러신 것 명절 같은데. 때 그래 우리는 보이네요. 아유, 내가 진짜 진짜 이부쩍 그렇게 하지 보이네. 말아야지. 집에 계신 어떤 사람이 또 확 생각나는 게 아하, 아주 부하고 그분. 확침이네 진짜. 예, 지난주에도 또 그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요. 근데 지금 두 분 얘기 잠깐 들었는데도 어떤 설 명절을 보냈을지가 제 머릿속에 지금 상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속된 말로 지르고 볶고 이렇게 하면서 설 명절을 보내셨을 텐데 그러면 명절이나 이런 집안 대소사가 끝나고 난 뒤에 꼭 어떤 그 후폭풍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오늘 7번 국도 알콰드레오 오늘 코너에는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명절 그리고 이혼이라는 주제인데요. 우리 이혼해요. 뭐가 어쩌고 어째? 뭐를 해? 이혼하자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분을 모십니다. 정희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어머야라, 그럼 변호사님이 요래 나와셨다는 얘기는 그 상담을 좀 해주려고? 잠깐만요. 어떤 상담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뭐 뻔하지 않소? 어떤 갈라선 이런 거.
아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맞지요? 이게 지금 갑자기 지금 땀이 나기 시작해요. 그런 얘기를 상담해 주시기 오신 게 아니고 어떤 사례들이 지금까지 있었고 지혜롭게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바로 그런 방법들을 얘기해 주려고 나오신 게 맞죠? 네, 맞습니다. 명절과 이혼 그리고 양육비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오늘 주제가 명절 그리고 이혼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이렇게 명절 직후에 이혼 상담이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실제로 이혼하는 경우가 증가한다든가 이런 예가 벌어지는 일인가요? 네, 실제로 통계청 발표를 보면 예. 명절의 경우 전달보다 10%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상담도 그만큼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그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 많이 이슈가 됐던 게 배드파더즈라는 거예요. 이혼을 했는데 자녀들의 양육비 판정까지, 그러니까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끝까지 돈을 안 주는 그런 나쁜 아빠들인데 실제로. 있을 수 있나?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여성가족부 그 통계를 보면요. 2018년 한부모 실태조사 통계인데요.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받지 않았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10명 중에 7명이었습니다. 70%가 그랬다는 건 저는 사실 의외였거든요. 어쩌다 한두 명이 아니라 70%가 못 받았다라는 거.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런 경우가 지금 많다는 거죠, 지금 이게. 네, 지금 실제로 그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배드파더스 그 얘기가 나오셔서 말씀인데 최근에 배드파더스 운영진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 예. 수원지법에서 최근에 수원지법 1심입니다. 1심에서 무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지금 이제 2심이 진행 중인데 네. 나중에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고소를 오히려 당했던.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니 양육비를 안 주는데 처벌도 약하고 네. 이런 거 아니래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처벌이 약해서 그러는 게 아니냐.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우는 가장 큰 경우가 감치 명령입니다. 네. 다른 나라의 경우는 벌금형, 징역형, 특히 미국의 경우는 운전면허도 정지시키고 어떤 주에는 징역 최대 14년까지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듣다 보면은 우리나라 법은 조금 처벌이 약한 것 같아요. 좀 화가 나네요, 그죠? 네,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솜방망이 처벌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처럼 네. 면허를 박탈한다든지 출국 정지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형사 처벌에 이른다든지 지금 개정안에 상정돼 있고 곧 개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니 여자들 혼자서요 알을 키우려고 해봐. 아니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있어. 알을 24시간 돌봐야지 가가 잘 크거든요. 근데 남 새끼도 아니고 지 새끼인데 아니 양육비도 안 준다 그러면 부하가 확 치면 오르지. 이게 가만히 있을 소리래요 이게? 그러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나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지금 10명 중 7명이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이 대부분 80% 정도 이상이 취업 중입니다. 네. 그렇지만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하고 그마저도 월급이 많지 않아서 양육비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해. 그렇죠. 더구나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빠의 입장에서도 결국은 내 자식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보면 될 텐데 뭐 한편으로는 그 아빠의 상황이 워낙 어려워서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실제로 또 가능한데도 다른 마음으로 나쁜 마음으로 안 주고 있는 아빠들도 많이 있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 참 이렇게 저렇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도리를 알아야지. 네. 근데 변호사님 이렇게 양육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 받는 사람들이 매련도 없이 많잖소. 그럼 계략이라 하면은 이거를 우태해야지 우리가 이거를 좀 받아낼 수 있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사실 법적인 제도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하고 그 양육비 지급자가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그 감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위장 전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감치 희소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 직장인인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권자가 직장인인 경우에는 그 2회 이상 지급 안 할 경우에 직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을 괜찮다. 법원을 결정을 받아서 바로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법원의 결정을 거쳐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일반인들이 쉽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2015년에 양육비 관련 예. 법안이 제정되었고 네. 그 무렵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신설돼서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원스톱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경제적인 것도 문제겠지만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도 꼭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시급하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은 지금 아까 우리 배드 파더즈라는 그 팀을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실제로는 아버지가 양육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요즘 들어서 예. 그 소송을 보면 양육권자가 꼭 엄마가 아니라 예, 예.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로 지정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 어머니고 뭐 아버지고 간에 하여튼 양육비가 책임을 지는 거는 약속을 지켜야지. 그렇죠. 그죠? 예. 참 이 세상 어려운 게 여기 뭐 지금 집안 문제로 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만은 남녀 문제 이게 어려워요 정말. 또 가정 문제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이 법적인 제도가 빨리 개선이 좀 되고 그래서 특히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색안경도 빨리 거두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7번 국도 알콰드레오 코너에서 시원한 얘기들 정희재 변호사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뭐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혹시 궁금한 게 오늘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꼭 따로 연락을 좀 드릴 거니까. 명함 좀 주고 가세요. 예. 자, 7번 국도 비밀 보장 나왔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시청자 세상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부부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오늘 시청자 세상에서도 이 남자와 여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성역할 고정관념인데요. 혹시 두 분은 성역할 고정관념 겪어보신 거 있나요? 겪어봤죠. 뭐 일단 뭐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그 감수성 풍부하고 굉장히 마음이 여린. 그래서 저는 네. 예를 들면 액션 영화 볼 때도 막 악당이 맞잖아요. 막 악당 아파서 어떻게 막 울면서 막 보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남자는 울면 안 돼. 아하. 네, 어떠세요? 네. 예. 맞아요. 옛날엔 다 그랬지 뭐. 남자는 울면 안 되고 또 내고요. 또 뭐 하려고 해봐. 여자는 조신하게 있다가 딴 게 필요 없어. 그냥 시집이나 잘 가면 돼. 이런 얘기를 아주 쩌들도록 내가 듣고 자랐거든요. 그래 여성스럽잖아. 이게 잘못됐지. 세월도 바뀌고 요새 어떤 세월이고. 예. 그죠? 요새 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어?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여성스러우시다고. 바로 그 대목에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웃는 소리가 전 들리는데요. 예, 저도요. 예, 갑자기 예. 저는 방송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웃음소리가 들려본 건 처음입니다. 네. 예. 아니 다들 공감을 한다는 그렇죠, 얘기지. 그렇죠. 예. 자, 이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함께 보시죠. 학교 안 가? 잠깐만 다 했어 거의. 기집애처럼 무슨 화장이야. 요즘 남자도 화장하고 다녀 엄마. 야, 너 뭐 하는 거야? 머리를 말리고 묶어야지. 나 편한 대로 할 거야. 아니 좀 꾸미고. 여자애가 그게 뭐야? 희망하는 진로가 뭐야? 저 메이크업 아티스트 쪽 생각하고 있어요. 화장품에 관심이 많아? 네, 어렸을 때부터 관심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손재주가 좋아야 가능한 직업이라서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까. 그러면 생각 좀 정리하고 다시 올게요. 혜연이는 희망하는 진로가 뭐야? 저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 교사 여자가 하기 진짜 좋지. 참하고. 무슨 과목 교사 하고 싶어? 체육 교사 하고 싶어요. 체육? 근데 체육 교사도 좋은데 혜연이 성적을 보니까 국어랑 영어 성적이 좋던데 국어나 영어 부분은 어때? 일단 생각해보고 여기 다시 올게요. 왜 이러고 있냐 남자가. 가서 보고 온 것 좀 들어. 아왜 시계야? 잘 쓰고 있는데. 아 네가 남자잖아. 아 알았어 그래. 내가 쓰고 있어. 야 그는 너가 여잔데 이걸 왜 이거 하고 있어? 남자 불러줄까? 아니야. 김은기! 나도 할 수 있는데.
그 영상 보니까 말이죠. 우리 아이들은 참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네. 주변에서 그 참견이 그냥 한 바가지 쏟아지네요. 뭐 남자가 무슨 화장이냐, 여자애가 좀 꾸밀 줄 알아야지. 어떻게 보면 이런 말들이 좀 상처가 되거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소중한 꿈을 꺾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네. 예, 맞아요. 옛날에 남자들이 부엌 근처에 얼쩡거리면 머리 떨어진다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잘못됐지. 요새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들은 대부분이 다 남자가 더 많아요. 그렇죠. 뭐 안 그렇소, 그죠? 맞아요. 이 오늘 저 성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얘기를 함께 해봤습니다만은 앞으로 살면서 세월이 가면서 점점 더 이런 고정관념은 희박해질 거예요. 점점 흐려질 겁니다. 지금 뭐 우리가 영상 속에서 만난 두 학생들뿐만 아니고 이 땅의 청소년들이 기성세대가 됐을 때는 더욱더 그런 다양성들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전국에 있는 광산 지역 가운데 최초의 광부 아파트 하면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태백의 화광 아파트입니다. 아유, 참 그거 유명하잖아요. 예. 거의 40년 동안 강부들의 그 보금자리였는데 그거가 작년에 그 싹 없어진 걸로 내가 알아요. 맞습니다. 이 화광 아파트야말로 광부들 비롯해서 그 태백 지역 탄광촌 주민들의 어떤 희노애락을 담아놓은 정말 추억의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울고 웃고 행복했고 가슴도 아팠던 광부들의 이야기, 살아있는 화광 아파트의 마지막 모습을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 태백시 장성동입니다. 판잣집 막 구역볶음볶음한데 살다가 일로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장성동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광부로 근무하면 의식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까? 옷을 주고 쌀을 주고 집을 주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 제가 들어가서 잔다 그랬더니 입주하기 전날에 친구들이 서로 네, 고향 친구들이 같이 자겠다고 해서 우리 기억 속 최초의 광부 아파트. 아파트에 들어가는 날은 거기 들어가가지고 한 열흘 동안은 진짜 불이 뭐 환하게 켜니까 뭐 너무 좋고. 바로 장성동 화광 아파트입니다. 그 오랜 역사를 만나보실까요? 보시는 대로 화광 아파트는 오래됐습니다. 무려 42년. 이젠 사람이 살기 힘들어 보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습니다. 1978년 6월 30일 준공. 서울서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온 준공식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오일 쇼크 이후에 그 사실은 이제 석탄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그런 어떤 자원이었고, 그리고 석탄을 생산하는 광부들에 대한 획기적인 어떤 그러한 처우 개선을 한다. 이런 것을 갖다가 좀 더 전국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아파트를 지어줬을 것이고, 이런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어떤 나름대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생활 공간이 확실하게 갖추어지는. 와, 광부라면 집을 거저주는 거네요. 향상을 위해 지은 장성 광부 아파트가 준공됐습니다. 26동 396가구분의 이 아파트는 광부들에게 입주료와 수도요금 등이 면제됩니다. 그런 화광 아파트가 이젠 낡고 낡아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단지에도 몇몇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긴 마치 경로당 같습니다. 좁은 방에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네요. 계속해서 이래가지고 와요. 좋아하니까. 좋아서. 이 집에 30년째 사시는 권호연 할머니. 밥은 이렇게 나눠 먹어야 맛있습니다. 탄광촌 사택 아파트 생활이 녹록치 않았다는 권 할머니. 우리 아버지가 21년을 여자를 따라가 댕긴데요. 아이고 말도 하지 마세요. 바람 피셨다고? 예. 그러니까 말하면 뭐할게요. 내 속이 얼마나 썩었다는 걸 아들 5살 보고 살았다가.
탄광촌에서의 삶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탄광에 근무하는 게 아니라면요. 탄광 막장에서 일하는 삶도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린 탄맥. 아무리 옷으로 감싸고 마스크를 써도 새까매지는 막장의 일상. 삶의 최전선에서 쥐어짜듯 흘린 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강원도 태백에서 탄광이 매몰돼서 3명이 숨지고 12명이 갇혀 있습니다. 15명의 매몰 광원 가운데 현재까지 4명이 이 시절 숨진 채 태백에는 발견됐고 사고도 나머지 많았습니다. 11명은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체가 한 곳씩 나올 때마다 오열하는 가족들. 지옥 같은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여자로, 엄마로 다시 가족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광부의 아내로 살다 남편을 보내고 들어간 선탄부. 말 그대로 탄을 고르는 곳입니다. 조장이 그때 저 끝에서까지 망치고 막 이런 거만 나오면 깨야 돼. 이게 안 그러면 큰 거 나가다 걸리면 막 쏟으면 여자들이 애먹잖아, 삽질하려면. 그래도 막 여럿이 하니까는 많이 하니까는 내디 갔을 때는 여자들이 한 가다에 3가다잖아. 그건 50명씩 됐어. 뭐 어디 된 거라면 껌든 마든 그래도 괜찮아. 권호연 할머니도 이사를 갑니다. 연탄 떼는 대로 떼고. 연탄이 아까워갖고 지금 얼마가 이러죠? 연탄도 여기 군닭이잖아. 이사 두 번만 하면 죽는다 카고. 이거를 저 죽는다게. 우리 나중에 여기 집에는 아이고 무서워. 30년 일상을 뒤로 하고 근처 다른 아파트로. 박금희 할머니 역시 다른 동네로 떠났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장성광업소 지하 900m 아래에서 30년간 일한 한영섭 씨. 번향기를 작동시켜 광부들이나 석탄을 올리고 내리는 일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역시 회사를 퇴직하고 30년간 정든 아파트를 떠납니다. 지금도 정이 들어서 좋은데 이제 아이들이 크고 그러니까 이제 오면은 좁아가지고 화장실이 일단 불편해가지고 또 시장으로 가고 그래요 애들이. 그게 좀 불편하고. 사람들이 떠나고 이제는 허무해 보이는 빈 공간이지만 이 공간을 채우던 기억들은 애틋한 추억들로 그 주인공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겁니다. 한창 내레이션 중인 이분은 태백 출신 유명한 배우죠. 최종원 씨. 버려진 사진들 속에도 그 시절 그 기억들이 고스란히 MBC 강원영동에서는 재개발을 앞둔 태백 화광 아파트의 지난 1년을 기록해 다큐멘터리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누가 이런 사진을 남기고 갔을까요? 오늘 막상 녹음을 하면서 그 현실의 그림을 보니까 좀 가슴이 울컥울컥하는 그런 걸 느끼면서 석탄은 사라져가지만은 거기에 남은 아픔의 상처들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 아픔의 상처가 좀 빨리 아물고 해서 내 고향이 정말 어느 누구나 다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데 거기가 태백이더라. 여름에 모기 없고 날씨 좋고 이런 우리 작은 대한민국이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소문나서 세계로 퍼져나가고 이런 정말 좀 아름다운 도시로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항상 기원합니다. 2월 7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화광 아파트의 마지막 모습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금 보니까 괜히 그 말이죠 가슴이 좀 찡하고 먹먹하고 뭉클하고 이 좀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이 좀 드네요. 네. 어떻게 네, 보셨어요? 맞아요. 나도 저걸 보니 어떡그래 또 가슴이 점여지네. 예. 저가 경기가 좋을 때는요. 아유 세상 놀이터만 가면 언나들이 치뛰고 내리뛰고 아주 뻐글뻐글한 게 웃음이 나고 또 가들이 자라서 장가도 가고 예. 터도 만들고 그 흰화애락이 호로 있는 그런 마을이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 아파트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니 저 보면서 찡한 가슴이 난 영원히 오래 갈 것 같아. 네, 저도 그래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 화광 아파트가 뭔가 좀 다양한 기능을 갖춘 또 새로운 공간으로 이제 탈바꿈할 것 같은데 그 모습 또한 저는 기대가 됩니다. 예. 이 화광 아파트 얘기 여러분 많이 더 궁금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인 다큐멘터리를 곧 방송을 합니다. 2월 7일 밤 8시 30분. 바로 MBC 텔레비전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그 시절 궁금했던 이야기 또 묻어두었던 이야기 희로애락을 한 번 더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건 꼭 봐야 돼. 무조건 돈방사수. 예. 새해가 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가 바뀌게 마련인데요. 우리가 가장 쉽게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마트 자율포장대의 플라스틱 그 테이프도 사라졌고 노끈도 사라졌더라고요. 아무래도 주부 구단위를 자처하시는 신명 선생님께서 잘 알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야,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마트를 가면 네. 물건을 이래 사가지고 오면 손쉬운 게 그 박스에다 그냥 턱턱턱 넣어서 맞아요. 거기다 또 테이프로 또 잘 붙여야 돼요. 그렇죠. 그거 안 붙이면 밑구녕이 쑥 빠지거든. 네네네. 그런 경험이 있지 뭐. 그러니 뭐니 해도 잊어먹지 말고 장바구니 챙기고 그리고 자 보는 거 먹을 많지만 좀 줄고야 돼. 네. 그게 방법이지 뭐. 제가 이 숫자를 얘기하면 아마 확 체감이 되실 거예요. 저희가 1년 동안 이 마트 자율포장대에서 사용되는 그 테이프 지구 4바퀴를 두른 양입니다. 지구 한 바퀴의 둘레가 4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4 곱하기 4면 16만 킬로미터. 이야. 요건 또 이제 축구장 960개를 덮을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제는 환경을 생각해서 이런 거 사용을 좀 자제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기환 씨가 야 예. 저럴 때 많이 그러게 똑똑시했다 야. 어머야. 숫자와 통계로 얘기하니까 문과예요, 근데. 김규환 씨가 새롭게 보입니다. 근데 요즘 이 환경 보호, 이 자연 보호 정책 목소리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보호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친환경 제품들도 뭐 이제는 뭐 종류를 가릴 것 없이 많은 분야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강릉에도요 독특한 방법으로 환경 보호에 힘쓰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환경을 지키는 방법은 어떤 건지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 지구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환경입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자원 남용에서 비롯된 환경 오염이 이제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이제 세계는 환경 오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환경 정책들이 시행되며 환경 보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선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나만의 방법으로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색다른 아이디어와 감성을 담아 환경 지킴이를 자처했는데요. 이들의 활동을 만나볼까요? 강릉시 강문동에 위치한 어느 건물. 노란 빛깔의 벽면이 시선을 끄는데요. 이곳은 강문해변을 찾은 사람들에게 작은 추억을 선사하는 소품샵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자기한 기념품이 가득하고 특히 유리로 만든 소품들이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문해변에서 유리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유리공예 작가 이경화라고 합니다. 감성 가득한 소품들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이것. 울퉁불퉁한 생김새에 푸르스름한 빛을 띤 유리 조각들인데요. 일명 씨글래스라고 부른답니다. 씨글래스는 바닷가에 이렇게 깨진 유리 조각들이 한 3, 40년 파도나 모래에 계속 쓸리고 마모가 되어서 좀 우윳빛깔을 띤 그 불투명한 유리로 아주 보드랍게 마모가 된 그 상태를 씨글래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주로 이제 이쪽 동해안 지역은 저기 끝에 고성에서부터 저기 아래 삼척까지를 다 훑었거든요. 없는 해변은 없었어요. 한참 이제 씨글래스를 모을 때는 거의 매일 해변에 가서
한 3, 4시간은 항상 그 해변을 걸었었어요. 앉았다 일어나는 이 작업 자체도 거의 뭐 스쿼트 자세로 수백 번을 앉았다 일어났다 하니까 저한테도 건강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한 1년여는 거의 매일 가서 이걸 모으는 작업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바다는 깨진 유리 조각을 품어 예쁜 보석으로 재탄생시킵니다. 우리 지역 해변에서도 시글레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래 속에서 초록빛이 반짝. 얼마나 됐어요? 지금 저희 나온 지 5분도 안 됐는데 벌써 제가 주운 것만 봐도요. 도자기 조각도 있고 타일 조각도 있고 이런 어떤 뭐 이만큼이요.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결국은 이게 우리가 버렸던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든 다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아주 일부일 거잖아요. 지금 보이지 않는 저 바닷속에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유리공예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딱 요만큼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환경을 위해서. 해변에서 손수 수거해온 시글레스는 좋은 공예 재료가 됩니다. 투명하고 맑은 유리의 성질을 이용해 액세서리나 선캐쳐를 만드는데요. 흔히 보던 소주병이 이렇게 멋진 작품이 될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다가 다시 한번 인간한테 어떤 기회를 준 거라는 저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 날카롭던 유리 조각이 30년, 40년을 바닷속에서 구르고 마모가 되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공예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부드러운 유리로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결국은 인간보다는 훨씬 더 큰 자연이 우리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는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 이번엔 강릉시 사천면의 한 연습실을 찾았습니다. 공연 연습이 한창이네요. 독특한 생김새를 가진 오구대왕 인형이 북소리에 맞춰 춤을 춥니다. 바다로 떠난 바리대기는 어떤 공연일까요? 네, 저는 극단 마로띠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서우라고 합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극은 인형극이에요. 네, 2009년부터 저희가 설립을 했었고요. 현재 한 10년 가까이 강릉에서 인형 전문 업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줄거리는 이게 이 아이가 이제 바리대기인데요. 보시다시피 색깔이 좀 이상하죠. 뭐 붉은색도 아니고 또 검은색도 아니고 또 하얀색도 아닌 약간 그 좀 애매한 색으로 태어난 아이라서 이 아이가 이제 부모한테 버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바다에 버려지는데, 근데 바다에 버려지면서 이 정령들이 바다의 정령들이 이 아이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 위로 올려 보내는데 그 간 곳이 쓰레기 섬인 거예요. 난 왜 여기 혼자 있는 걸까? 엄마, 아빠는 어디에 있지? 제 뱃속을 보시지요. 제 뱃속에 플라스틱 가득 차서 도저히 바리를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요. 잠깐! 플라스틱이라고? 바다로 떠난 바리대기는 바리대기 설화를 통해 해양오염 문제를 다룬 환경 인형극입니다. 그런데 공연에 쓰인 인형들이 조금 특이하죠. 모두 재활용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빈 페트병과 찌그러진 냄비, 버려진 배관통이 귀여운 인형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단원들은 재활용 센터를 찾아 적당한 재료를 구하고 손수 인형을 만들어 환경보호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관객들이 보시면은 이게 재활용이라는 거에 많이 놀라세요. 그것도 하나의 많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부분 그리고 어른들한테 보여주는 부분들이 많은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생각 없이 다녔는데 이제 저는 꼭 텀블러를 갖고 다녀요. 그리고 뭐 이동할 때도 항상 텀블러를 갖고 다녀서 제가 뭐 커피를 직접 내려서 가져가서 마시는 경우도 있고 살 때도 그 텀블러를 내고
뭐 금액도 할인도 받고 그래서 환경도 조금이나마 오염되는 거를 방지하고자 지금 텀블러 갖고 다니는 생활 습관이 바뀌었어요. 네, 제가 바다로감 발휘대기 공연을 하고 나면요, 굉장히 좀 뿌듯하다 이런 느낌을 들어요. 근데 이렇게 환경극이다 보니까 그 관객분들이 느끼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극과는 달리 조금은 책임감도 있고요. 또 조금은 또 어떤 의무감 이런 것도 생기는 것 같아요. 환경보호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누구나 실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귀찮고 번거로우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편리함에 익숙해지는 동안 자연은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파괴되고 있는데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큰 힘, 환경보호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아유 세상 난 저거 대략 봄이 지금까지 살면서요 우리가 어디 바닷가에 가면 아주 멋스러운 바다를 보고 아니면 그 바다에서 시원하게 수영을 하고 그럴 줄 알았지 저 씨글라스라는 것도 난 처음 보네. 그러니 이번 기회로 우리가 이 경포 바닷가만 가봐도 이 씨글라스가 계략이래요. 눈여겨 어떻게 이래 대다 보면 그렇죠. 좀 집중 좀 해주고 좀 같이 쪼봐요. 정말 이 걱정스러워해야 될 얘기인데요. 2030년이면 북극의 빙하가 다 없어질 거다, 사라질 거다 이렇게 지금 추측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뭐 환경보호나 자연보호란 말이 무조건 해야 되는 필수인 시대가 됐고 그것이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평생을 함께 우리 화두로 삼아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 속에서 이 환경을 보호하는 나만의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하고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사연과 함께 7번 국도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달려봤습니다. 이제 설이 지나고 해서 정말 새해가 이제서야 정말 시작이 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올 한 해 정말 기분 좋게 웃을 일들만 여러분께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양한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